안녕하세요. 연구실 도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삶의 스트레스 원인이 거의 대부분 경제 문제 아니면 관계 문제에서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는 관계의 시작인 애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애착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애착이 한마디로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애착을 간단히 정의하면 특별한 대상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애착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게 정서적 유대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생존에 꼭 필요한 개념처럼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 애착 행동은 신체적 구조만큼이나 생존에 필수적인 본능 행동입니다. 종의 기원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다윈은 유기체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존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생존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종족 번식을 위한 짝짓기죠. 애착 행동은 이 짝짓기 그리고 부모의 양육 행동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 행동군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인간만 애착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동물들도 애착 행동을 보여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인간도 어차피 동물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 영장목 사람과에 해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이라서 특별하게 애착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물 종으로서 당연히 애착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영장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이 영장목 안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더 고등하게 발달을 한 애들일수록 오히려 새끼는 점점 신체 기능이 미숙한 개체로 태어나거든요. 맨 왼쪽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친구들이 영장목에서 가장 덜 발달된 개체라고 볼 수 있는 여우원숭이와 명주원숭이인데요.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매달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옆에 이보다 조금 더 발달한 이렇게 생긴 개코원숭이나 붉은털 원숭이는 생후 며칠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어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나온 개체들보다 조금 더 발달했고 인간과도 가장 유사한 고릴라인데요. 고릴라는 출생 직후에는 자신의 체중을 지탱할 만한 힘이 거의 없이 태어나요. 그래서 적어도 2, 3개월은 어미의 적극적인 지탱과 양육 행동이 필요한 상태인 거죠. 인간의 아기는 우리가 다 해봤으니 잘 아시죠? 인간 아기도 매달리기 능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 중에서는 신체적으로 가장 무력해서 많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이렇게 고등 발달로 갈수록 신체적으로는 오히려 점점 미성숙한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나자마자 걷고 움직일 수 있으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대체 왜 어미와의 접촉을 유지하는 일에 새끼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어미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진화상의 균형이 변화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새끼가 주도하는 어미와의 접촉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앞서 언급한 붉은털 원숭이 새끼들은 사실 갓 태어나서 천지분간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아무데나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이 손오공인지 호돌인지 그런 구분이 없이 일단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무생물도 상관하지 않아요. 반면에 사람은 조금 느리지만 누군가에게 매달리기 전에 그게 누구고 무엇인지 조금 더 구별을 하고 애착 행동을 하도록 발전한 거예요. 복잡하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신체적인 능력보다 이런 능력이 더 필요하겠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잡한 사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엄청나게 생존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걸 배우기 전부터 이미 본능적으로 낯선 대상은 위험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태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착은 1차적으로는 많은 사람과의 복잡한 다자관계가 아니라 스페셜한 대상과의 밀도 있는 양자관계일 필요가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간의 아기들은 양육자에게 먼저 양육 행동을 얻어내야 돼요. 관찰 연구에 따르면 이게 대략 6에서 7개월 전후까지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누군가가 아기의 의존과 요구에 몇 달에 걸친 민감한 양육을 제공해줘야 인간 아기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을 좀 믿고 따라도 괜찮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애착 대상에게 강한 유대를 발달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회심리론으로 잘 알려진 에릭슨이 말하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첫 번째로 성취하는 과업인 세상에 대한 신뢰감 획득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기들은 양육행동을 얻어내는데 필수적인 몇 가지 반응들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반사행동들이에요. 예를 들면 빨기, 매달리기, 움켜쥐기, 미소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에서 잠깐 이 반사 반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울거나 미소를 짓는 반응은 주 애착 대상이 나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매달리기나 따라가기 같은 반응은 내가 주 애착 대상에게 다가가게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빨기 행동은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고요. 4개월 정도 지나면 가능해지는 부르기 행동이 있는데 이런 거는 주 애착 대상을 반기고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러와 스피츠 같은 대상관계 학자들은 신생아들은 환경이랑 상호작용의 통로 역할을 하는 반사 반응만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런 원시적인 반응성으로부터 관계의 진화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기들은 유전적으로나 진화적으로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본능적인 반사 반응들을 열심히 활성화해서 부모로부터 양육 행동을 얻어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 아기는 주 애착 대상이 자신을 떠나려 할 때나 두렵거나 놀라는 경험을 할 때 애착 행동 체계를 급격히 활성화하면서 엄마를 강렬하게 원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달래기 위한 소리나 접촉, 행동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겠죠. 그러면 아기도 잔뜩 활성화된 애착 체계를 가라앉히고 서서히 종료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 아기의 애착 체계들은 점차 활동을 줄이게 되고 안정화되면서 애착 대상에게서 벗어나서 건강한 분화와 독립을 이룩하여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차차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애착이 무엇인지 또 그런 애착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발생학적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